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2024년 가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급하게 도착했고, 들것에 실려온 한 여성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32살.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그녀를 진찰하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는 이미 아기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혼자서 말이죠. 그 병실의 풍경,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병실, 새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여성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은 벌써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니 옆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꽉 쥔 주먹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이었죠. 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대체 왜?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8시간 전으로,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혜진 씨, 가명입니다. 32살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은 그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혜진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버지의 질문에 혜진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요즘 피곤한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붓는 체질이잖아요. 사실 그녀의 얼굴이 부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그녀는 지금 가족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임신 9개월이면 배가 불러서 옷을 입어도 다 표가 나는 시기입니다. 태동도 활발해서 아기가 움직이면 배 위로도 보일 정도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 은폐의 기술. 혜진 씨는 지난 9개월 동안 임신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헐렁한 옷을 즐겨 입는다며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와이드 팬츠만 입었습니다. 배가 나올수록 옷은 더 커졌죠. 집에서는 항상 긴 가디건을 걸쳐 입었습니다. 둘째,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요즘 회식이 너무 많아서 라는 핑계로 저녁 식사 자리를 자주 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밀려서 사무실에 나가야 해 라며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대였습니다. 임신부들이 배를 받쳐주기 위해 차는 그 복대를 거꾸로 활용한 겁니다. 배를 최대한 조이고 눌러서 티가 나지 않도록 만들었죠.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태아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게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혜진 씨에게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심. 하지만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특히 배 쪽이.
동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혜진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맞아, 나도 알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갈까? 헬스장 등록할까? 응, 나중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어머니도 몇 번 의심을 했었습니다. 혜진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얼굴도 붓고, 자꾸 화장실도 자주 가고.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요즘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요. 건강에 좋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핑계를 대며 넘어갔습니다. 가족들도 설마 했겠죠. 설마 우리 딸이, 우리 언니가 임신을 했을 리 없다고. 그것도 미혼인데, 그것도 9개월씩이나 숨길 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혜진 씨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준비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예정일이 2주나 남았는데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2주 후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혼자 어딘가에서 아기를 낳고 입양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기는 그녀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진통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이던 것이 20분, 10분,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베개를 입에 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옆방에는 부모님이, 건너편 방에는 동생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새벽에 몰래 나가서 병원에 가면 돼.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혜진 씨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방에 딸린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에 앉은 그녀는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진통이 올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119를 부르면 가족들이 깨어날 것이고 그럼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버텼습니다. 새벽 3시 30분.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화장실 변기 위에서 말이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탯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기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준비해둔 수건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줘.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지러워.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발각. 언니, 복도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언니 방 불 켜져 있네. 아직 안 자.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언니, 혜진 씨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대답이 없어? 동생은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엄마, 아빠, 동생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
그녀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갓난아기. 그리고 바닥을 붉게 물들인 핏자국. 이게 무슨,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119 불러. 빨리. 아버지의 고함에 동생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우리 언니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혜진 씨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모 상태 위급합니다. 출혈이 심해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도, 딸이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아기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아기는 일단 활력 징후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의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먹을 불끈 쥔 채 턱을 떨고 있을 뿐이었죠. 분노인지 걱정인지 혼란인지 그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 혜진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의 말에 가족들은 수술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다고? 9개월이나? 그것도 우리가 몰랐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몰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딸이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했을까요? 엄마, 언니가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어머니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아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그 시간은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요. 가족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수혈과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도 아기도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집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니 이건 정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산전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이후 병실로 옮겨진 혜진 씨. 그녀가 눈을 뜬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엄마, 희미하게 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혜진 씨.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병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더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왜 말하지 않았니? 아기 아빠는 누구니? 어떻게 9개월 동안 숨겼니? 얼마나 힘들었니? 무슨 생각이었니?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옆 신생아실에서는
작은 생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딸이었습니다. 2.8kg의 작은 여자아기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4년 가을 강남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여성은 9개월 동안 임신을 숨기고 결국 집에서 혼자 출산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혜진 씨는 가족들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아기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혜진 씨는 9개월 동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혜진 씨가 임신을 숨긴 진짜 이유, 그리고 그녀가 9개월 동안 혼자서 견뎌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고통받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녀가, 혹은 여러분의 조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2부 감춰진 진실 혼자 견딘 9개월의 고통.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들었습니다. 32살 미혼 여성이 집에서 혼자 출산을 했고 가족들은 그녀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혜진 씨가 왜 임신을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9개월 동안 어떻게 혼자 견뎠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병실에서의 침묵. 입원 3일째 되던 날, 혜진 씨의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죽을 떠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아버지는 하루에 한두 번 병실을 들렀다가 금방 나갔습니다. 딸을 보면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아빠, 혜진 씨가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곧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어머니가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무너진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9개월 전 그날, 이야기는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고 혜진 씨는 회사에서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드디어 과장 승진이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가명입니다.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3년 선배였습니다. 둘은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죠. 혜진아, 올해는 꼭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그리고 우리 결혼 이야기도 꺼내보자. 준호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말 혜진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설마, 불길한 예감에 혜진 씨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2줄 임신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어떡하지? 어떡해?
혜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승진 발표가 2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막 큰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맡기려는 참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혜진 씨는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준호 씨,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혜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지금? 응, 확실해? 테스트기로 확인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혜진아. 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안 좋아. 무슨 소리야? 나도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거든. 그리고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혜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일단 좀 생각해보자. 우리 둘 다 침착하게. 하지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 씨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도 혜진 씨를 피했죠. 마침내 만난 날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지금 결혼은 무리야.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그럼 나는? 내 커리어는? 그러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눴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혜진 씨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혜진 씨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낙태. 하지만 혜진 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둘째,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이라니, 그것도 미혼모라니. 상상만 해도 아버지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모범생이었어.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 부모님이 자랑하시는 딸이었는데, 이제 와서 미혼모가 됐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회사를 그만두고 미혼모 시설로 가기.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회사를 그만두면 부모님이 이유를 물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임신 6주, 7주, 8주. 위험한 결심. 결국 혜진 씨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숨기자. 끝까지 숨기고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자.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자.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임신 숨기는 방법, 배 안 나오게 하는 법, 미혼모 혼자 출산. 검색어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임신을 끝까지 숨기고 혼자 출산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9개월만 참으면 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실연 입덧. 임신 초기 가장 힘든 것은 입덧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죠. 혜진아, 괜찮아? 요즘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에 혜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혜진 씨,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배탈이 났나 봐요.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으니까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아침에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연 몸의 변화. 임신 3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커졌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배였습니다. 아직 티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몸에 붙는 옷은 모두 치웠고 오버사이즈 옷들만 남겼습니다. 원피스보다는 상의와 하의를 따로 입었죠. 배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복대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임신부용 복대가 아니라 허리 보호대였습니다. 배를 최대한 눌러서 티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였죠. 이렇게 조이면 아기한테 안 좋을 텐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실연 산부인과. 가장 큰 문제는 산부인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초음파도 찍어야 하고 각종 검사도 해야 하죠. 태아가 건강한지, 산모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 그럼 나중에 보험이나 회사에서 알 수도 있어. 절대 갈 수 없어. 대신 인터넷으로 임신부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 엽산, 철분제, 종합비타민. 택배는 회사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배송되면 가족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샀어? 동생이 물으면 회사에서 쓸 물건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영양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충분할까? 아기는 건강할까? 불안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실연 태동. 임신 5개월쯤 혜진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 처음에는 장이 꿈틀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무의식 중에 배에 손을 댔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혜진 씨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 느껴지는 태동.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안해. 혜진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병원도 못 데려가고 제대로 된 검사도 못 받게 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너에게 좋은 부모를 찾아줄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5번째, 실연 배가 나오다. 임신 6개월, 7개월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배가 확연히 나왔습니다. 복대로 아무리 조여도 티가 났습니다. 언니 요즘 살 많이 쪘다. 특히 배. 동생의 말에 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스트레스 받아서 야식을 너무 먹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그래? 그럼 같이 운동할까? 나중에. 요즘 너무 바빠서. 항상 핑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옷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요? 항상 헐렁한 옷만 입으시고 아, 요즘 편한 게 좋아서요. 얼굴도 좀 부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요즘 수면 부족이라. 매번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6번째 실연 회사 생활.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복대로도 감추기 힘들 정도였죠. 혜진 씨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배가 보이니까요. 혜진 과장님, 회의실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갈 때도 서류 파일을 배 앞에 안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배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 같이 점심 먹어요. 저 오늘 도시락 싸왔어요. 또요? 요즘 맨날 혼자 드시던데.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칼로리 조절해야 해서.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슬펐습니다. 7번째 실연 몸의 고통. 임신 말기로 갈수록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거운 배를 지탱하느라 허리에 무리가 갔던 거죠. 게다가 복대로 조이고 있었으니 더 심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끼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커지면서 폐를 압박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배가 불러서 편한 자세를 찾기 어려웠고 태동이 활발해서 밤에 자주 깼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스스로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임신 9개월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 후에 출장 간다고 하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하고 그 사이에 혼자 어딘가에서 아기를 낳자. 입양 절차는 미리 알아봤으니까 바로 입양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돼.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녀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일찍, 그것도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밤에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제사부 회복과 고백 무너진 벽과 시작된 대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혜진 씨가 집에서 혼자 출산하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은 그 극적인 순간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병실에서 일어난 일들, 가족들 간의 대화, 그리고 혜진 씨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선택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대면, 입원 첫날 오전. 수술을 마친 혜진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혜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는 아기는 괜찮아. 건강해. 신생아실에 있어. 다행이다. 혜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혜진 씨가 불렀습니다. 응.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을 뿐 여전히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일단은 쉬어. 몸이 많이 약해졌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네. 하지만 나중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침묵의 시간, 이번 일일째. 첫날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죽을 떠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땀을 닦아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딸을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생도 학교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언니를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모범생이었던 언니,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언니가 이런 일을. 병실에는 어머니와 혜진 씨만 남았습니다. 엄마, 회사에 연락했어요? 응. 엄마가 아침에 전화했어.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정도 쉴 거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어떻게? 아기 아빠는? 왜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설명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어머니가 죽을 떠먹여주면서 물었습니다. 혜진아, 배고프지 않니? 조금만 더 먹어. 엄마, 배 불러요. 그래도 조금만 더. 몸이 약해졌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실망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 응.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생아실 오후 3시 간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산모분, 아기 보러 가실래요? 신생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혜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휠체어 가져올게요. 휠체어에 앉은 혜진 씨를 어머니가 밀었습니다. 신생아실로 가는 복도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신생아실 앞,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혜진 씨의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 아기예요. 김혜진 산모님 아기.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작은 아기가 보육기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작은 주먹을 쥐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화장실 바닥에서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생명. 지금은 깨끗한 보육기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건강한가요? 네, 다행히 아주 건강합니다. 2.8kg으로 정상 체중이고요. 다행이다. 어머니도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주를 봤습니다. 작네. 정말 작아. 엄마, 응. 저 나쁜 엄마죠? 혜진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기한테 산전 검사도 못 받게 하고 빼를 조이고 영양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실 바닥에서 낳고 혜진아,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건강해. 내가 9개월 동안 지켜낸 거야. 혼자서.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일단 내 몸부터 회복하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저녁 7시. 저녁 무렵 아버지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다 정리하고 왔어. 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분위기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화장실 다녀올게. 어머니는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질책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그저 중얼거림 같은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9개월이나 어떻게 9개월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실망?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죽을 뻔했어. 어제 밤에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실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죽을 뻔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잃을 뻔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혜진 씨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네. 아빠가 미안해. 내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구나. 아빠가 너무 엄격했나 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옆에서 알아채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혜진 씨도 울었습니다. 9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대화 이번 3일째. 이번 3일째 되던 날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리고 침대에 누운 혜진 씨. 혜진아, 이제 우리한테 말해줄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긴 고백이 혜진 씨의 고백. 1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혜진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회사 선배였어요. 2년 정도 사귀었고 결혼도 이야기했었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떠났어요. 책임질 수 없다고.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놈이 누구야? 어느 부서야? 아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긴. 당장. 여보, 일단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혜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회사도 그만둘 수 없었고 모든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숨긴 거야? 네. 죄송해요. 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9개월을 버티고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입양?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혼모로 어떻게 키우나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한테 좋은 부모를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하지만 아기가 2주 일찍 나왔어요. 그것도 집에서.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혜진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께, 가족들한테.
그리고 아기한테. 가족들의 반응.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는 솔직히 화가 나. 왜 나한테라도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는 언니 동생이잖아. 항상 언니를 믿고 따랐는데 이런 큰일을 혼자 겪고 나를 믿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라. 알아. 언니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동생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야.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가족은 함께 해결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 제가 미혼모가 됐다는 걸 알면.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났지. 실망도 했고.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너를 잃을 뻔했어.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더라.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그것만 중요해.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처음에는 충격이 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9개월 동안 어떻게 몰랐나? 자책도 많이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다는 거야. 아기도 건강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 가장 어려운 질문.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할 거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입양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미혼모로 키우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혜진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을 말해도 될까? 네, 아빠. 아빠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기를 키울지, 입양을 보낼지. 그건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다만, 내가 키우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거야.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우리 가족이 함께 키우는 거지. 정말요? 그럼, 우리 손주잖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제 아기를 안아봤어. 작고, 따뜻하고, 우리 가족이더라. 아버지의 말에 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아빠 말에 동의해. 내가 결정해. 하지만 키우기로 한다면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엄마가 봐줄 수도 있고, 엄마.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동생도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언니. 조카잖아. 우리 조카. 혜진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던 가족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을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방문 그날 오후. 오후 혜진 씨는 다시 신생아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장래.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아기라니. 내가 이모가 됐네. 그러게. 내가 할머니가 됐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고,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산모분, 아기 안아보시겠어요? 수유 시간이에요. 제가요? 네, 모유 수유를 시작해야 해요. 간호사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혜진 씨의 품에 안겨준 아기. 조심히 안으세요. 목을 받쳐주시고요.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젯밤 화장실에서 처음 안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밝은 복도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래. 혜진 씨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진 씨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뱃속에서부터 힘들게 했지. 산전 검사도 못 받게 하고, 제대로 된 영양도 못 챙겨주고. 아기는 움직였습니다. 작은 주먹을 펴더니 혜진 씨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혜진 씨는 느꼈습니다. 연결. 이 작은 생명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9개월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키운 생명. 어젯밤 화장실에서 혼자 낳은 아기. 자신의 딸. 엄마가 지켜줄게.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키워줄게. 약속할게.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 입원 5일째. 입원 5일째 되던 날 혜진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딸이에요. 회사는 일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게요. 법적으로 미혼모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대요. 돈은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힘들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은 동생이 물었습니다. 두려워요. 솔직히. 하지만 혜진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9개월 동안 숨기고 결국 아기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이제는 당당할 거예요. 미혼모든 뭐든 제 딸을 지킬 거예요. 장하다. 우리 딸.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 혜진 씨와 아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혜진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혜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함께 키우는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이것이 혜진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함께하기로.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 육아의 힘듦.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 사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이인가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인가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오부 우리가 놓친 것들 사회에 던지는 질문. 지난 4차례에 걸쳐 우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개월 동안 임신을 숨기고 집에서 혼자 출산하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혜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한 여성이 9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2025년 10월 혜진 씨가 출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자는 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가 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혜진 씨가 부르자 아기가 기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아기라고 부르기엔 많이 컸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혜진 씨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봤던 그 창백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렇죠? 살도 쪘고. 혜진 씨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컸네요. 네. 이제 걸으려고 해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두세 발자국 걸었어요. 자랑스러운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1년. 쉽지 않으셨죠? 기자의 질문에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혜진 씨는 육아휴직을 1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미혼모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혜진 과장이 미혼모래 그것도 9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러 갔을 때 인사팀 직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 하지만 버텼어요. 제 딸을 위해서. 육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달래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몇 번은 생각했어요. 입양을 보낼 걸 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서연이 얼굴을 보면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변화. 가족들은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혜진 씨의 말에 따르면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각자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 바쁘게 살았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그게 다였어요. 지금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매일 서연이를 돌보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손주를 찾습니다.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생은 주말마다 조카와 시간을 보냅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산책도 시켜줍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세상의 시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동네에서 산책할 때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젊은 여자 미혼모래.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다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부끄러워하면 이 아이도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니까. 그 아기 아버지는 연락하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출산 후 혜진 씨는 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알려드립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화났죠. 정말 많이. 하지만 지금은 혜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쁜 딸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크는 걸, 처음 웃는 걸,
처음 걷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손실이에요. 강한 엄마였습니다. 회사 복귀, 다음 달에 회사로 복귀해요. 혜진 씨는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하지만 해야죠. 서연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 분위기는 글쎄요. 복귀 전에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가봐야 알겠죠. 혜진 씨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딸을 돌보고 주말에는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 어머니가 낮 동안 손주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힘들 거고 실수도 하고 지칠 거예요. 하지만 혜진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통계로 보는 현실. 혜진 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 같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미혼모 출산은 전체 출산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천 명의 여성이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여성이 혜진 씨처럼 임신을 숨기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매년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수입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사회의 편견이 두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작은 생명들이 베이비박스에 놓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숨겨진 출산 중 일부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혜진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동생이 발견했고 119가 빨리 왔고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사회적 낙인입니다. 미혼모라는 단어에 붙은 편견.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집안 망신이다. 이런 시선들이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가족들의 실망이었어요. 사회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만든 벽이 한 여성을 9개월 동안 혼자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제도적 지원의 부족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모두 부족합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직장에서는 미혼모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 남성의 책임 회피입니다. 혜진 씨의 남자친구처럼 많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내 커리어가 중요해. 미안해. 하지만 책임질 수 없어. 임신은 두 사람의 일인데 왜 여성만 모든 짐을 져야 할까요? 넷째, 가족 내 소통의 부재입니다. 혜진 씨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화낼 것 같아서,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가정은 정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곳인가요? 50대 이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5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녀가 혹시 혜진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집에서 쫓아내시겠습니까? 집안 망신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아주시겠습니까?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씨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잃을 뻔했어.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더라. 맞습니다.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심지어 실망도 자식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드십시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혜진 씨 같은 비극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께,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혹시 지금 혜진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세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 상담소, 법률 지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임신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미혼모가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미혼모를 손가락질하는 사회? 아니면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회?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사회? 아니면 모든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 여성들이 임신을 숨기고 혼자 고통받는 사회? 아니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 미혼모를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하는 것,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야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혜진 씨의 마지막 말. 인터뷰를 마치며 혜진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혜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9개월 동안 숨기고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들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혜진 씨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만났으니까요. 만약 지금 누군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제가 9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지킨 생명이에요. 화장실 바닥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웃고 있어요. 작은 서연이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이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 모두 기적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에필로그 2년 후 2027년 10월 혜진 씨는 회사로 복귀했고 지금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혜진 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서 딸을 데리러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모두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서연이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놀아요입니다. 혜진 씨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합니다. 미혼모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성의 극적인 사연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편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놓친 신호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바꿔야 할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야.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혜진 씨와 서연이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행복한 삶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편견을 깨뜨리는 이야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청자 여러분께,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1644-6621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전국 각 지역별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02-332-3941 여러분의 댓글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